세상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스토리버킷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불곰PD입니다. 두 분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혜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 지난 시간 게르자들에 이어서 또 공포 특집 2탄 혜이님이 골라주신 책으로 할 거고요. 네, 기대됩니다. 많은 기대를 가지고 또 저희가 그렇죠. 논문까지 몇 개 보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네, 재밌게 봤습니다. 기대되고요. 뭐 오늘은 인트로 없이 뭐 바로 간다고요? 빨리 가겠습니다. 자, 이제 제2의 캐릭터. 잠깐만. 아니, 근데 인트로 안 하면 나잖아요. 그렇죠. 네. 진짜 안 하실 거예요? 네. 네, 좋습니다. 제2의 빠르게 가야죠. 제2의 큐레이션 오늘 또 가보겠습니다. 청취자들한테 반응 좋은 거 아시죠? 청취자.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이 좋다면 저도 좋습니다. 근데 저도 제가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저 약간 읽고 있는 책이나 훑어본 책을 정리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이게 정리할 수 있어서 좋고요. 그럼 빠르게 2권 플러스 알파를 가져왔지만 2권 위주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약간 좀 이따 뒤에서 다룰 회색 여인이라는 작품과 제가 볼 때는 간접적으로 이어지는 책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첫 번째로 가져온 책은 돌봄이 돌보는 세계라는 책을 가져왔고요. 네, 동아시아 출판사에서 8월에 나왔고요. 이 책은 다른 몸들이라는 기관에서 기획을 했고 12명의 저자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쓴 책입니다. 이 책은 돌봄 노동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관점들이 조금씩 다 다르고 그리고 이 글쓴 분들의 배경 또는 직업들이 다양하세요. 그래서 단적인 예로 주제들은 질병, 정신장애, 그다음에 인권, 노동, 의료, 교육, 그 다음에 정치적 혁명, 이주 여성, 탈성장 이야기들을 하면서 근데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여성학 학자부터 심장질환을 가지시면서 노동하시는 분의 이야기, 활동가까지 등장을 해서 되게 다층적으로 돌봄 노동의 문제를 사실상 고발을 하면서 그리고 대안도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사실 좀 큰 맥락은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계속 지나가면서 이 돌봄 노동이라는 게 문제화된 거죠. 지금까지는 너무 당연시됐고 특별히 여성에게 이게 좀 더 주어졌던 노동이었는데 이제야 이제 좀 더 돌봄 노동에 대한 문제점들, 우리나라의 그런 시스템적으로 너무 한 성별에 너무 치중된 이런 문제들이 조금씩 고발이 됐는데 이 책은 그걸 좀 더 포괄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문제점을 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단순하게 획일화돼서 분석할 수 없고 얼마나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들이 이 문제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게 정치적 담론하고 이어지지 않으면 어떤 비극이 만들어지는가를 다루는데 저는 여기서 조금 놀랐던 게 이 혁명 파트에서 다뤄지는 내용들이 실제로 이 얘기들이 그러니까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가 사회에서 충분히 취급되거나 어떻게 보면은 배려되지 않고 시스템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게 고령화 사회, 특별히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가 이미 들어갔고 멈출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더 심한 양극화가 이루어지는가를 좀 다루고 있어서 좀 진지하게 물론 최근에는 기후위기 같은 문제들도 중요하지만 또한 동시에 이 돌봄 노동이라는 게 고령화 사회에 떠오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놓으면 안 되는 주제여서 좀 이 책을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저 이 책 봤어요. 진짜요? 봤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성장주의와 그쵸. 그런 거에 쩔어 있나. 그리고 누군가의 돌봄을 받는다는 게 나도 돌봄을 받고 있고 또 돌봄이 필요한 이런 게 결코 어떤 약자만의 문제도 아니고 누구나 약자가 될 수 있고 그런 지점에서 저 되게 시각을 되게 많이 바꿔준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읽고서 진짜 생각 많이 했고 이거 기획하신 조한진이 님 책을 더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그 책도 같이 읽으려고 집에 있는데 돌봄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약자에 대한 개념도 새롭게 정립하는 게 우리 시대에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타자화시키지 않고 나도 돌봄을
늘 필요로 하는 사람이란 것에 대한 인정과 그리고 돌봄이 필요하다는 게 결코 뭐랄까 부끄럽거나 탈락된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그게 우리 현대사회의 새로운 개념이라는 것이 되게 놀라운 책이었어요. 맞아. 저 거의 올해의 책 느낌으로 읽었고 그 조한진님의 글은 엄청난 각성을 일으킨 도끼 같은 글이었어요. 네, 좋습니다. 그 눈빛이 엄청 강렬해지고 눈이 한 3배 정도 커지셨습니다. 네, 추천할 수 있는 책이고요. 그리고 뭐 이 책은 왜 웃기게 가버렸어? 저희 전 녹음 때 네. 아이유 이야기하실 그 호텔 델루나 이야기하실 때 굉장히 화내졌다고 하셨는데 복수하신 거예요, 방금? 아니 복수 아닌데 이게 복수예요 왜? 농담이에요. 복수 아닙니다. 농담이라니. 네, 저는 평화주의자여서.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책 하면서 사실 뭐 살짝 떠오른 지금 얘기하면서 떠오른 책은 공정 이후의 세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정희원 작가님께서 이제 사실 학자이신데 써주신 책인데 이 책하고도 좀 이어지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탈성장하고 막 이런 노동, 복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야 그럼 우리 경제 다 마비시키자는 거냐라는 논의로 갈 수 있는데 이 공정 이후의 세계라는 책에서도 비판하는 게 그런 식의 논리로 사회 구조를 만들었을 때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계층 구조 문제 해결 못하면 그 사회 안에서 무분별하게 일어나는 뭐 테러라든지 폭력이든지 그리고 개토화되는 문제들을 해결 못하면 그거는 국가로서도 문제가 심각하고 국가 공동체 위기다라는 논의로서 가져가는데 여기서 그 돌봄이 돌보는 세계라는 책에서 다루는 탈성장, 뭐 이주 여성 이런 논의도 절대로 우리 자본주의의 뭐 흐름을 깨자 이런 논의가 절대로 아니라 우리가 더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려면 그리고 좀 더 이거는 제가 뭐 쓰고 싶지 않은 표현이지만 굳이 쓴다면 건강히 성장하려면 사실 건강한 성장주의가 되려면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양극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공격하고 있는 능력주의에 대한 문제들이 비판받아야 된다. 그래서 공정 이후의 세계도 추천하면서 이 돌봄이 돌보는 세계는 네, 또 한번 추천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다각도로 볼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다음 책은요? 네. 그 다음 책은 제목이 좋습니다. 그 여자는 화가 난다. 나다. 나다. 네. 화가 나 있는. 이렇게 설명을 끝내도 되면 안 돼요. 이 책이 왜 독특하냐면 여러분 여기까지만 딱 보시면 저는 에세이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 여자는 화가 난다. 여러분 이거 시입니다. 시집이에요. 이게 충격적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작가님 성함이 정말 어렵습니다. 마야리 랑그바드라는 작가님이신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에세이인데 외국분? 남미분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분이 한국계 덴마크인이에요. 그리고 성소수자 작가로서 활동 중에 계신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태어나셨는데 입양을 덴마크로 가신 거죠. 그리고 2007년에 한국에 오셔서 친가족과 재회하셨고 한국에서도 입양인 집단 그 모임들과 활동을 하셨는데 이분이 결국에는 이 시집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게 그 입양 산업에 대한 비판도 하시면서 시를 딱 담아내셨는데 이 시에는 화가 난다라는 표현이 1554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요. 여자는 화가 난다. 내가 레즈비언이어서. 여자는 화가 난다. 내가 입양된 아이여서. 여자는 화가 난다. 내가 학교에서 어떤 일을 당해서. 라는 식으로 풀어내면서 되게 현대적이고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시로서 풀어냈는데 그래서 이 시를 이제 추천하시고 제목도 지어주신 김혜순 시인님이 극찬을 하셨죠. 이런 시가 오늘날 필요했다. 뭐 형식이나 이런 거 얽매이는 게 아니라 그 자기의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서사를 그렇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되게 정치적으로도 나아가고 사회 비판적으로 나아가는 내용들을 시로서 잘 담아내서 극찬하셨던 시집이기도 한데요. 이 시에서는 약간 앞부분의 시 말고 뭐 머릿말이나 이런 파트에서 왜 우리나라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덴마크나 뭐 북유럽, 미국, 캐나다로 소위 말해서 많이 입양을 갔는가. 그리고 좀 자극적인 표현도 사용하세요. 그거 국가 산업으로서 팔린 거다라는 얘기들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분석적인 글까지는 나오진 않지만 그 당사자로서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무엇보다 시가 보면은 정말 화가 가득합니다. 근데 이유들이 정말 다양한데 저는 약간 처음에 읽었을 땐 뭐 여성 입장에서 써졌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서 그냥 읽기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점점 가다 보면 이 여자라는 독특성도 있지만 그럼 모든 인간이 요즘에 겪고 있는 화난 지점들이 다 나오면서 우리가 너무 참고만 살도록 약간 교육받은 건 아닌가라는 좀 의문이 들 정도로 좀 이입할 포인트도 되게 많아서 추천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제목이 셌죠. 그 여자는 화가 난다고.
나중에는 나도 화가 난다로 끝날 수 있는 되게 좋은, 제가 볼 땐 정치적이자 개인적인 아주 훌륭한 시집인 것 같아서 네, 추천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정말 어렵진 않지만 화가 날 수 있다. 그런데 화가 좋아진다. 이런 좀 마음이 들어서 가져왔고, 네, 앞에서 나의 책이다라고도 하셨기 때문에 장바구니 한번 네, 장바구니 바로 성공했습니다. 네. 보니까 책 속에서 이런 대목이 있네요. 여자는 자신이 수입품이었기에 화가 난다. 여자는 자신이 수출품이었기에 화가 난다. 여자는 어린이를 입양 보내는 국가는 물론 입양 기관도 국가 간 입양을 통해 돈벌이를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 이런 대목이네요. 네. 되게 구체성을 띤 시. 네. 정말 네. 이런 식이에요. 전체 내용이. 그래서 뭐 분석하는 시는 아니지만 마음이 정말 통째로 담겨져 있고 사회 비판적 메시지도 있어서 그 표지도 정말 화가 나 있습니다. 약간 붉게 딱 폰트로 딱 제목이 돼 있고 검정 색깔 표지거든요. 이런 표지 너무 좋아요. 그렇죠. 이미 책 한 권 팔았습니다. 네. 책도 네. 오늘 2권 파셨어요? 2권. 네.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것과 연결돼서 좀 떠오른 책들이 가부장제의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라는 책이 9월, 그러니까 막 나온 책인데, 안앱이라는 이분은 이제 유튜브 채널명인데 제가 구독을 하고 있던 채널이었어요. 그러다 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반가워서 네, 당연히 책도 읽었는데 가부장제 이탈 어떻게 할 수 있냐? 네, 이혼하셨습니다. 이혼 얘기를 담고 있는데 이 유튜브와 이 책이 이제 출간까지 된 이유는 뭐냐면 그 약간 추석 직후에 명절 관련된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 전 좀 이 가부장제 또는 결혼 제도에서 이탈해도 사실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는 내용이 너무 잘 담긴 유튜브이자 책 내용이어서 저는 이 책이 떠올라서 또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또 연결돼서 좀 추천하고 싶었던 책은 결혼 탈출 이라는 책이 보말람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맹장민 작가님이 쓰셨거든요. 근데 이 책은 가부장제의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보다는 조금 매콤합니다. 많이 매콤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남편분의 문제점도 좀 여기는 신랄하게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멘트가 많이 나옵니다. 너 이혼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니, 네 나이에 이혼해서 어떡하니, 이런 멘트들이 정말 아주 솔직하게 담겨져 있는데 이분이 진짜 어쩌라고 하면서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탈출하셔서 잘 살고 생존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저는 물론 지금 결혼한 상태지만 결혼이 뭐 개인들이 하고 싶은 자유 가운데서 선택을 하고 거기에 책임을 지는 거는 정말 좋은데, 가끔은 이 가부장제 또는 결혼제도가 악용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탈출할 수 있고 이탈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결혼, 가정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막 우리 어른들이 얘기하듯이 뭐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가족이 있어야지, 이런 게 더 이상 안 먹히는 시대에 산다는 게 조금 슬플 때도 있지만 현실이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통해서 조금 그렇다, 내가 결혼한다고 내가 가족에 있어서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지만, 물론 좋은 가족, 좋게 결혼했으면 그건 좋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그 가족 또는 결혼 제도 안에서 힘들다면 충분히 탈출할 수 있다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특별히 오늘 다룰 책과 연결돼서 이런 책들이 떠올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 추천책 자체가 엄청 스포. 그렇죠. 스포죠. 사실. 회색 여인에 대한 스포.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너무 스포지만 얘기하면 뭐 편집이 알아서 하겠죠. 여러분, 회색 여인이 되기 전에 차라리 결혼 탈출 이탈이 낫다. 네. 답답해지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최신의 책을 언제 이렇게 다 살펴봅니까? 참 신기합니다. 누가 돈 좀 줬으면 좋겠어. 나도 너무 궁금. 몇 시간 주무세요? 근데 잠은 좀 늘리는 편이에요. 그 평균이 뜨잖아요. 그 스마트워치 차고 자니까. 근데 5시간 50분이 떠가지고 너무 조금 자서 요즘에는 1시간 정도 늘리는 편인데, 근데 저는 최근에 또 밀리 서재가 너무 좋아가지고 밀리 서재에서 막 보기도. 근데 제가 속독을 배운 게 있어서 약간 다 아시다시피 무슨 책을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다 읽는 사람 많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스캔하는 책들도 많고 교보문고 가는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가서 그냥 에세이 같은 거는 서수 다 읽고 이렇게 오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요즘에 좀 줄었습니다. 유튜브가 더 재밌어서 좋지만 유튜브를 자꾸 듣고 있는다. 그럼 책을 봐요. 그럼 내용이 이제 가끔 합쳐지는 부작용이 있지만, 네, 하여튼 근데 또 좋아하는 주제여서 네, 또 찾아보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제가 이 제2의 큐레이션을 놓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잘하는 이렇게 잘하는데 방금 전 이거 어떻게 폐지해요? 약간 훈련되고 있는 것 같아. 사육. 아니 저도 너무 좋고 몇 권을 샀는지 몰라요 진짜. 아우 네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출판사 먹여 빛과 소금이 돼야죠. 알겠습니다. 오늘도 예, 좋은 추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전 이만. 안돼 그건 안 돼요. 자 이제 본 책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혜이님께서 골라주셨는데요. 어떤 책일까요? 아 저는 이제 우리가 여름 특집 공포 특집으로 그랬죠. 네 그런 차원에서 고른 책인데 최근이 아니구나 벌써 좀 됐구나. 그 휴머니스트 출판사에서 이제 세계 문학을 새롭게 다시 그동안 소개되지 않았던 작품과 작가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주제를 기획을 삼아서 거기서 이렇게 한꺼번에 5권씩 이렇게 출판하는 그런 기획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즌 1이 주제가 여성과 공포였었잖아요. 그래서 그 주제를 보고 진짜 바로 샀죠. 5권을. 바로 사서 거기에 1권의 첫 번째 작품 이 제가 오늘 고른 엘리자베스 게스켈의 회색 여인이라는 작품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여성과 공포라는 기획의 그 시리즈를 바로 살 수밖에 없었냐면은 일단 제가 여성이기도 하고 저는 진짜 그 공포라는 거를 좀 다른 의미에서 정말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귀신에 대한 공포 이런 거보다는 그냥 일상에서 좀 많이 무서워요. 나만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가장 흔한 예로는 밤거리가 너무 무섭고 그리고 한적한 거리도 너무 무섭고 이 녹음을 하는 우리가 지금 이때는 이제 그 저희가 또 신당역에서의 그 스토킹 살인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는 저희 회사가 제가 사무실이랑 화장실이 좀 되게 멀어요. 화장실이 조금 약간 외딴 곳에 있거든요. 건물 내에서 진짜 무서운 거예요. 심지어 건물 내에 있는 화장실을 가는 것도 진짜 무섭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딱 그 기사를 보고 진짜 여직원들이랑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도 화장실이 좀 너무 멀리 있고 진짜 소리를 질러도 모를 것 같은 곳에 있는데 너무 먼데 그러면 좀 멀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매장이 있는데 거기 지금 요즘 좀 사람이 없어서 좀 더 한적해요. 그래서 누구한테 가장 먼저 전화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서로다. 다른 사람 오히려 남자분 직원들보다 우리 서로가 더 바로 움직일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진짜 진짜 그 생각 제일 먼저 누구한테 제일 먼저 전화해야 되지? 라는 그런 좀 그런 생각이 바로 들 정도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사건에 대한 어떤 나의 개인적인 감정과 이런 안타까움 이런 거와 별개로 내 삶에 바로 이렇게 그것이 적용이 되는 그래서 이 여성과 공포라는 주제는 저한테 어떤 그냥 읽을 거리 혹은 흥미거리로서의 주제가 아니라 진짜 좀 절박하게 되게 궁금한 주제였거든요. 문학 속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구현되고 어떤 캐릭터들이 나와서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좀 궁금해서 이 책을 바로 샀고 우리가 공포라는 그 주제로 책을 고른다고 했을 때 이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오늘 제가 고른 회색 여인, 게스켈의 회색 여인이라는 책은 그리고 이제 고딕 스릴러 장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고딕 스릴러. 네. 네네네. 고딕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는 그 뾰족한 첨탑 그 건축 양식에서 네네네네 거기에서 시작된 말이긴 한데 이후에 문학 장르로 오면서는 그러니까 몇 가지 그 특징 있잖아요.
거대한 저택, 꼭 대저택이. 복잡한 구성을 가진 거대한 저택과 그리고 또 뭔가 미스테리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어둡고 거기에서 뭔가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런 사건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꼭 이렇게 어떤 그 남자와 여자 사이에 좀 기묘한 로맨스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좀 섞여 있는 어떤 문학 장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가져온 회색 여인도 그런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제가 읽은 판본의 소개에 따르면 이것도 어떻게 세분화해서 이 장르를 구분할 수 있냐면 가정 스릴러 로도 이제 구분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어디 막 거대한 무슨 배경을 가지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살인 사건이 아니라 집 안에서 그치. 네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가정 스릴러의 원형으로 꼽기에 부족함이 없는 작품이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고 그와 더불어서 가정이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누군가한테는 스위트홈 가장 안온하고 편안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왜 가정이 여성에게 공포의 공간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이 책을 골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단 재밌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좀 골라봤습니다. 저도 재밌게 읽었던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그 저도 고딕 장르 자체를 뭐 막 고딕 장르만 읽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게 끌리는 것 같아요. 대저택 나오고 좀 삐걱거리는 의자 나오고 그리고 약간 여기서 나오는 여자 주인공들의 주 특징이 다 그렇진 않지만 병약할 때가 많고 물론 창백하죠. 너무 하얗고 그러니까 그 어두운 건물 안에서 조명도 어두운데 하얘. 그런데 의자는 삐걱거리죠. 그리고 날씨가 또 어두워. 막 흐려. 그러니까 안개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그런데 꼭 거기서는 또 성당을 많이 가거나 아니면 예배 드리는 장면들이 이렇게 나올 때 그 뭔가 이질감도 좀 느껴져서 저도 찾게 되는데 역시나 이 회색 여인도 그런 요소를 다 갖추면서도 저는 뒷부분은 또 야 이거 진짜 스릴러적인 측면이 너무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냥 장치인데 뒤에는 너무 스릴러같이 어드벤처도 막 있고 하니까 전 그 부분도 너무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아까 지난 편 얘기에서도 우리가 어떤 귀신이 나타나는 공간이 학교라는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근데 제가 고딕 장르라는 걸 알고 여기에 끌린 게 아니에요. 저는 사실 제가 나온 여고가 제가 그 얘기 했었나? 저 했었어요. 어디서 언젠가 개인적으로 했었다. 그렇다. 저희 피자 먹으면서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아닌가? 그 여고 괴담 두 번째 이야기에 맞아. 배경이 되는 거기서 촬영을 한 학교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장소 섭외를 잘하신 게 정말 그 학교가 약간 고딕 저택 같아요. 되게 크고 가운데가 뻥 뚫려 있고 양쪽으로 계단이 있어요. 좀 특이한 구조고 그리고 햇볕이 잘 들지 않아요. 되게 어둡고 가운데 막 식물이 막 있고 그리고 구조가 조금 복잡해요. 그리고 거기 아까 창백한 얼굴의 여성 말씀하셨는데 공부만 해가지고 입시가 되게 중요한 동네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진짜 다 창백하게 공부만 하고 있는 그것만 이 상황만 들어도 무섭지 않으세요? 근데 저는 이 정서가 저한테 너무 깊은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래서 전 중학교도 바로 그 옆에 붙어 있거든요.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햇빛이 잘 들지 않고. 근데 여기는 건물적 특성이 훨씬 더 고딕스러운 거죠. 고등학교가. 근데 그게 저의 정서에 너무 깊이 박혀 있어서인지 고딕 장르의 책을 읽었을 때 발견을 하게 된 거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지금 학교 사진을 찾아서 훑어보고 있는데 소름 진짜 약간 끼쳐. 일반 제가 생각하는 학교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학교는 좀 더 단층이 딱딱 구별돼 있고 전체를 조망할 수 없는데 이거는 약간 전체가 보이는 약간 저택 느낌도 나고 그리고 위치가 약간 숲과 아파트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뭐가 없네. 네, 주변이 황량해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그 흔한 떡볶이 먹는 기억조차 하나도 없어요. 떡볶이 집이 없는 거예요? 네, 하나도 없어요. 그냥 황량해요. 그래서 그 뒤에 생활관이라는 또 다른 건물이 있거든요. 거기서 2박 3일인가 숙박 생활을 해요. 그 건물도 진짜 무서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 아니라 지금 1년에 몇 번만 그치. 쓰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약간 한국 전통식으로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무섭고 저희 학교에 수영장이 있어요. 아, 더 무서워. 아, 혹시 촬영지로 쓰려고 그렇게 아니요. 조상님이 만드셨나? 수영장에 있어서 저희는 수영 실기를 꼭 봤거든요. 그치, 너무 수영장에서. 슬픈 힘든 기억이었는데 슬프다기보단 끔찍한 기억이었는데 수영장이 있다는 이유로 수영 실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수영복 입고 그리고 옆에 무슨 교회? 네. 바로 이렇게 뒤쪽으로 보면 교회 첨탑이 있어요. 아니 성 같아 무슨 이게 학교가. 정말 그래요. 근데 제가 진짜 이거 전 나중에 진짜 깨달은 거예요. 내가 고딕 장르를 보고 왜 이렇게 엄청 반응을 하는가. 근데 고딕 장르인데요. 아니 지금 진짜 한번 저 그래서 학교 졸업하고 나서 몇 년이 그 고등학교가 꿈의 배경으로 정말 많이 나왔어요. 되게 많이 시달렸어요. 아니 이게 참 학교를 좀 밝고 야, 채광 잘 되고 이런 데를 좀 지어주면 안 됩니까? 왜 싸서 이렇게 여기서 학교를- 지었나 싸서 터가.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이제 그래도 개발이 한창 막 그럴 때 막 지어진 그런 거겠죠. 그렇진 않아요. 이거 되게 유서 깊은 학교고 일로 이전을 한 거예요. 원래 종로 쪽에 이전이면은-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지을 때 이제 그랬던 거죠. 네네네. 그래서 나름 화장실도 있고 생활관도 있고 되게 잘 지어놨는데 채광이 안 좋고 그리고 막 화장실도 미로 정말 막 구석구석에 있는데 그렇구나.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딱 고딕이네. 그래서 저는 제가 왜 거기에 그렇게 반응이 있는가 했을 때 그런 기억을 좀 많이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렇답니다. 아 근데 이거는 뭐 학교 이름까지는 안 밝히겠지만 지금 위성 지도로 보고 있거든요. 주변에 왜 이렇게 열심히 봐. 진짜 없어. 아니 와 진짜 이렇게 지을 수도 있겠구나. 아, 터가 나쁘진 않네요. 대로도 다 있고 하는데 문제는 그 주변이 이렇게 약간 산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논밭 약간 이런 거 있고 맞아요. 그럼 옆에 아파트가 아니라 무슨 컨테이너 약간 비닐하우스인가 뭐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약간 주변에 진짜 거주지가 없네. 그 경기도 모시와 서울시의 경계의 학교가 딱. 야 근데 이렇게 와우. 답사 한번 가보시죠. 네네 여러분. 진짜 놀라워요. 네, 여러분 직접 가시기 어려우시면 여고괴담 2를 보시면 그 교회가 계속 나와요. 네, 그래서 맞아요. 보실 수 있습니다. TMI 아니에요? 무서운데? 네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나도 몰랐는데 고딕이 왜 이렇게 잘 맞지 하다가 보니까 이제 깨달으신 거 아니에요. 약간 슬프다 그죠? 네. 네. 학교인데 네. 그러니까 약간 고딕 문학이라는 게 어디 멀리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게 단순히 저택 같은 그런 채광이 안 되는 건물 이런 것뿐만 아니라 되게 한국 사회에서 내가 여성으로 살면서 나의 기억과 그게 경험과 핵심이죠. 네. 그 거기서 불러 일으켜지는 공포와 내가 경험한 공포들이 이 정말 18세기 후반 19세기의 이 작품들 속에서 교감이 된다는 거. 그게 좀 소름 끼치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가져온 이 책도 이제 엘리자베스 게스켈이라는 19세기 사람이 쓴 책인데요. 잠깐 게스켈 소개를 좀 하면 1810년 9월 29일에 태어나서 1865년 11월 12일에 사망한 작가고요. 빅토리아 시대의 제인 오스틴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실감 넘치는 여성 주인공을 중심으로 동시대의 풍습과 세태를 정교한 디테일로 묘사한 작품들로 유명하고요. 남편이 목사였고 같이 빈민 구제 등의 사회 사업에 매진하는 가운데 직접 목격한 공업지대 노동자 계층의 비참한 삶과 계급 갈등을 생생하게 담아낸 장편 남과 북.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BBC 드라마화된 장편이 대표작입니다. 찰스 디킨스의 열렬한 후원과 지지를 받았던 게스켈은 장편들보다는 덜 유명하지만 고딕 스릴러와 유령이 등장하는 단편들도 다수 집필했다. 그중 이번에 소개하는 회색 여인은 18세기 후반 순진한 소녀가 주변 사람들의 부추김에 등 떠밀려 결혼한 뒤 겪게 되는 무시무시한 푸른 수연풍 이야기입니다.
입니다. 유럽의 격변기를 배경으로 세상에 대해 너무 몰랐던 여성의 자각과 은밀한 레즈비언이즘, 숨막히는 서스펜스가 촘촘하게 담긴 회색 여인은 가정 스릴러의 원형으로 꼽히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 출처는 미스테리아 30호입니다. 네. 저는 사실 회색 여인 읽고 나서 지금 이제 이 작가 소개를 미리 보내주셨잖아요. 찰스 디킨스가 왜 좋아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남과 북의 설명을 들으니까 그쵸. 좀 찰스 디킨스가 좋아할 만하다. 예, 그런 부분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잘 어울려 둘이. 그런 네네.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진 작가는 아니지만 이번에 이제 좀 뭐 이런 휴머니스트 시리즈도 나오고 하면서 좀 더 뭐랄까 소개가 좀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네, 그러면 이제 회색 여인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회색 여인은 이제 아까도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지만 어떤 한 소녀가 어떤 잘 모르는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 과정과 그 이후에 결혼을 해서 어떤 한 성에 들어가게 돼요. 네, 고딕의 전형적인 성. 떨어져 있고. 미로 같고 그 구조를 절대 파악할 수 없는 어떤 성의 일부분에 약간 거의 갇힌 생활을 하게 되면서 남편의 정체를 알게 되고 그 이후에 그 정체를 알고서 더 이상 거기서 살 수가 없어서 자기를 돌봐주던 하녀 아망떼와 같이 도망을 가는 스릴 넘치는 여정과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 이야기가 끝나는지 이렇게 좀 그런 구조로 이야기가 구성이 되는데 이 이야기는 그 결혼을 했던 당사자였던 아나가 자기 딸에게 편지를 보내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고 왜 도망치게 됐고 그 도망치는 과정이 어땠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런데 너한테 이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마지막에 일종의 좀 반전이 있어요. 소름 끼치는 마지막 문장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딸에게 하기 위해서 그 긴 이야기를 한 거죠. 그 편지를 보관하고 있던 이 아나의 뭐라 그래야 돼? 조카? 그렇죠. 가 그 편지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 약간 액자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 화자가 그 편지를 보고서는 알게 된 이야기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설명을 했는데 아니 충분히 왜냐면 이 내용이 좀 복잡할 수 있는 게 감정 묘사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외모 막 감정 그다음에 자꾸 지역을 옮겨가니까 좀 복잡하긴 해요 처음에. 그리고 휴머니스트 벌써 시작되는 건가요? 벌써 얘기해요? 그럼 언제 하지? 이따 하는데 네.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제가 스포일러를 담았다라는 걸 나중에 좀 언급을 할 타이밍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반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말까요? 아니요 하는데 아직은 괜찮죠. 지금은 괜찮고 괜찮은데 제가 이제 스포일러가 있는 부분을 좀 설정해서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그 이야기 저는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반전 문장을 마지막. 근데 이제 읽으신 분들만 들어라 이렇게 제가 안내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편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좋겠다. 중요해. 왜냐면 그 이야기 하고 싶어서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아직도 솔직히 좀 이해가 모호해요 제가. 네. 그 휴머니스트가 저는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입장에서 저도 이제 여쭤볼 테니까. 그거 좋죠. 그건 배제 뭐까지 배제요? 그거만? 그거만. 근데 이게 번역 얘기를 안 하면 진짜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 막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번역 이야기도 스포일러에 포함시킬까요? 그런가? 아니요. 번역은 네, 그건 아니에요. 안 나와요. 그러면 마지막에 그 반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직전에 그때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거는 스포일러가 있으니까 읽으신 분들만 들으시라 이렇게 이제 멘트하고 그렇게 넘어갈게요. 알겠습니다. 네, 계속 다시 이어주시죠. 네. 근데 이런 어떤 18세기 후반을 배경으로 펼쳐진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이게 진짜 18세기 후반의 배경으로 19세기 여성 작가가 쓴 책이 맞는가 글이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재미있게 그러니까 되게 현대적 감각을 가진 작품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맞아요.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선 후기잖아요. 조선 후기에 이런 사극이 나왔다고 생각하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몇 가지 이 작품에 되게 놀라운 점이 있는데 저는 제가 이제 여성의 입장으로 읽었을 때 이 책이 약간 여성의 삶에 대한 일종의 스포 같은 거예요. 스포에서 네. 더 슬프다. 네, 여성의 삶의 비밀을 내가 알려줄게라고 작정하고 쓴 것 같은 작가의 그런 마음이 조금 느껴졌달까? 그러니까 너 지혜롭게 잘해라. 잘 분별하고 네 삶을 살아. 회색 여인을 기억해라. 이런 어떤 느낌이었는데 일단 그 과정이 뭐냐면 이 아나라는 18세 소녀가 결혼을 하는 과정이 좀 황당해요. 너 깜짝 놀랐어. 이렇게 한다고? 이제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제 친구 집에 이제 이 아나라는 18세 소녀가 재분소 집 딸이에요. 오빠가 있고 오빠가 결혼을 했는데 올케가 이 아나를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해요. 같이 있는 거 좀 힘들어하고 자기가 이 재분소의 주도권을 가지고 싶어하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저기 프랑스의 어느 동네에 사는 조피라는 친구가 야 우리 집에 놀러와 올해 놀러와 그 당시에는 몇 달씩 가서 지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피가 엄청 이렇게 엄마를 1년 전부터 설득해서 내 친구 있는데 얘 와서 같이 놀면 좋겠어 이러면서 설득을 해서 세팅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 놀러만 오면 돼. 그래서 아나가 그 프랑스로 이제 가요. 몇 달간 지내러 갔는데 이제 거기서 매일매일 그 사교계 현장에서 이제 매일매일 이제 드레스 입고 뭐 사람들 만나고 그런 일을 하는데 이제 조피네 엄마가 조금 유별나요. 그래서 이제 아나가 되게 예쁘게 생겼는데 이제 어떻게든 그 사교계에서 되게 눈에 띄는 사람이기를 원해요. 아나가 자기 딸이랑. 그런데 그때 그 어떤 그 사교계 어떤 그 한 자리에서 정말 잘생기고 되게 우아하고 여기에 진짜 인상적인 그 묘사가 있는데 한번 제가 그 미스테리아 판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집주인이 그 남자를 안주인에게 데려와 격식을 차려가며 소개하더라고. 그렇게 잘생기고 우아한 남자는 생전 처음 봤어. 머리카락에는 하얀 분을 뿌렸지만 피부색은 원래 흰 것 같았어. 이목구비가 여자처럼 섬세했는데 얼굴에는 우리가 그 당시 패치라고 불렀던 작은 애교점 무시회까지 2개 붙였더라. 하나는 왼쪽 입가에 다른 하나는 오른쪽 눈 근처에. 그 남자는 파란색과 은색으로 된 옷을 입었어. 그 아름다운 젊은 남자의 외모에 감탄하고 있는데 안주인이 그를 내 쪽으로 데려와 인사를 시켰을 땐 가브리엘 천사가 나한테 말을 걸기라도 한 양 크게 놀랐어. 안주인은 그 남자를 무시웨 드 라 투렐이라고 불렀어. 이게 이제 처음 네, 남편을 만났을 때의 장면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 휴머니스트판 회색 여인을 기본 책으로 이제 설정하고 하고 있는데 그쵸.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텍스트 이 본문을 그 미스테리아 30호에 이제 짧은 이제 쇼트 스토리라고 해서 그때 번역을 해서 싣는 짧은 소설들이 그 소설 맞아요. 네. 매회마다 이렇게 있죠. 매호마다 제일 네. 끝에 이렇게 2작품 이렇게 있어요. 근데 30호에 맨 마지막에 실려 있는 게 바로 회색 여인이었는데 제가 이 번역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번역을 언급하면서 네. 좋습니다. 네,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투렐이라는 남자를 처음 만나게 된 장면부터 시작해서 결혼하기까지 이 게스켈이 이 투렐의 외모를 정말 정성스럽게 묘사를 많이 해요. 아름답고 부드럽고 우아하다고 고귀하고 그리고 또 이제 당시에 유행 같았던 어떤 애교점 무시화까지 디테일하게 이렇게 왼쪽 입가와 오른쪽 눈 근처에 하나씩 붙이시고 상상이 되네, 상상이. 네, 파란색과 은색으로 된 옷을 입은 그런 남자를 만나서 이제 약간 그런 거죠. 야, 저 남자 저렇게 잘생겼고 너한테 되게 관심 있는데 이 조피네 엄마는 이미 너 이제 저 남자랑 결혼해야 돼. 저 남자가 너한테 관심 있잖아. 너도 싫은 거 아니잖아. 이러면서 혼자 상황을 다 세팅을 한 갑자기? 거예요. 네, 갑자기 거의 한 2-3 페이지 사이에
그 남자가 되게 적극적으로 이 아나한테 되게 헌신적으로 대하고 되게 이렇게 자기 재산 규모에 대해서 과시하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선남선녀네 결혼해야겠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게스켈의 어떤 이 문장을 쓰는 방식이 좀 재미있는 게 이렇게 계속 투렐에 대한 외양 표현을 하면서 동시에 아나의 내면에 대해서 같이 써요. 하지만 나는 그와 함께 있는 게 편하지가 않았어. 그가 머무는 동안에는 계속 긴장해 있다가 그가 돌아가고 나면 비로소 긴장이 풀렸지. 이런 식이에요. 근데 아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조피 엄마인 마담 루프레이트가 독일에 있는 아버지한테 이미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아나가 대단한 남자를 차지하게 되었다. 얼른 끝났지. 약혼을 할 것 같으니 얼른 와라. 19세기지만 너무하네요. 네, 이건 아무튼. 조선 절이가라지고 본인 아나 둥절. 난 정말 깜짝 놀랐어. 일이 그렇게까지 진행된 줄 전혀 몰랐거든. 자기의 결혼인데. 그렇게 말하니까 그 조피 엄마인 마담이 언짢아하면서 엄격하게 묻는 거야. 투렐 씨와 결혼할 생각도 없었다면 꺼려하거나 질색하는 기색 없이 그의 방문을 받아들이고 선물을 받고 접근을 허용한 건 도대체 무슨 뜻이었냐고. 이거 너무 소름 끼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종종 들리는 것 같은 헛소리인데. 가해자들이 많이 하는 논리 아닙니까 이게? 맞아요. 너 내 선물도 받고 연락도 뭐 차단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이게 좀 먼 이야기로 들리면 참 좋을 텐데 이런 기사도 많이 보고 사건들이 너무 많으니까 현실적으로 읽히는 게 슬프네요. 막 기사에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막 전 최악이 이렇게 했는데 나의 마음을 왜 안 받아줘도 나쁜 건데 그래도 안 받아준 걸 인지를 한 거잖아요. 더 무서운 애들이 우리 사귄 거 아니었냐 그렇게 이제 하는 스토킹 범죄를 한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더 이제 쟤네들은 진짜 인지 자체가 아예 고장나는 걸 깨달았을 때 화가 나는데 19세기에도 있었다. 19세기에 돈 많은 애가 그랬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이 남자만 그랬을 뿐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이 집단적 관계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남은 평생 무정한 요부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면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선택지인 신속한 결혼 선언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 말곤 없었어. 선택인 거죠? 그게 선택지. 유일한 선택지면은 선택지가 아닌데 진짜. 근데 이게 정말 저는 이 당시에 이 18세 소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라는 것이 나 이해가 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라고 현대인의 여성의 관점에서 도 이해가 돼요. 네. 그 당시 물론 이게 좀 그 소설이라서 좀 뭐 이런 좀 과장된 부분이 좀 존재는 하는데 네네. 당시 영국 시대상이 이랬을 거잖아요, 사실. 그죠. 더 심했죠, 사실. 여성이 그 유일하게 그 뭐랄까요, 결혼에만 모든 초점이 맞춰지고 그런 부분들은 뭐 다른 작품에도 사실 많이 나타나긴 하니까요. 네. 근데 진짜 이게 도전적일 수 있다는 게 저는 그 결혼사 관련 책보다 놀란 게 우선 이렇게 사교 모임에 갈 수 있는 거는 오늘날로 치면은 상류층밖에 갈 수 없었고 그러니까 안전한 거야. 그래서 거기서는 취향을 반영을 할 수 있죠. 왜? 이미 부자니까 돈을 서로 주고받고 이제 결혼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그 아랫 사람들은 그러지 않고 야, 너 거기로 갈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아예 선택이 아니라 끝난 것을 이제 소장농들이 또는 자기의 자녀들을 그런 식으로 이제 결혼을 보내버린 거죠, 그때는. 근데 이제 상류층도 크게 다르진 않지만 거기는 그래도 사교 집단이라는 걸 했고 부모님에게 얘기는 했는데 옛날엔 얘기도 안 했던 적도 있었을 정도였으니까 더 심한데 이 당시 이 소설의 이런 표현들이 조금 논란은 됐을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 따라가는 소녀가 자꾸 의구심을 품고 이게 정말 맞는가? 주변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자기를 몰아세우는 거에 대한 솔직한 표현들이 재밌게 느껴지면서도 당시의 그런 시대성이 역시나 슬프고 좀 답답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나의 내면 묘사가 계속 나오는데 이제 어마어마한 재산과 그렇게 잘생긴 외모의 젊은 남자 두 가지 조건은 아무도 결혼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없는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랑 오빠도 와서 너무 당연하게 이걸 받아들이는 별 거예요. 고민도 하지 않고.
아버지는 흡족한 정도를 넘어서 놀라시기까지 하고 오빠도 눈썹을 치켜 올리면서 휘파람을 불더라. 하지만 본인은 꿈이라도 꾸는 것처럼 멍하게 절망에 빠진 기분이었어. 내 소심하고 나약한 성격 때문에 그물에 걸려든 것 같았고 도저히 빠져나갈 방도가 없어 보였어.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궁정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이제 그 원래 남자가 지내던 곳으로 이제 진짜 시집을 가게 되는 거죠. 진짜 가는 거죠. 시집을. 네, 진짜 시집이야. 네, 이제 평생 못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가족들을. 그런데 그래서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한 번만 내가 원래 살았던 하이델베르크에 들러달라고 남편한테 부탁을 해요. 그 성으로, 남편의 성으로 가는 과정에서. 근데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지금부터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야. 친정 식구들에게 가끔 호의를 베풀 수 있지만 지나치게 친밀하게 교류하면서 지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니 허락해 줄 수가 없어. 딱 이러면서 그 우아하고 젊은 멋있는 남자가 갑자기 점점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 남성이 이 투렐이 아나를 가스라이팅하는 과정들도 정말 디테일하게 묘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투렐은 내가 무슨 비싼 장난감이나 숭배물인 것처럼 소중히 여기고 돌보고 애정을 쏟고 원하는 바를 들어주어야 하는 존재인 듯이 대했지만 알고 보니 그 성에서 남편의 지독하게 굳건한 의지를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그러니까 그 성이 정말 공포의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2부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서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돼요. 이제 아내가 혼자서 너무나 외로워하니까 투렐이 어떤 프랑스에 있는 자기 결혼할 때 모자를 만들어줬던 그 제작업자한테 중년의 하녀를 한 명 찾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 성에 들어오게 된 사람이 아망테라는 사람이에요. 40이 넘었고 마른 체형이고 처음 본 순간부터 잘생겼다고 생각한 아나가 네,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긴 아망테가 들어오죠. 그래서 아망테의 위로를 받으면서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잘 지내다가 아버지랑 오빠의 집이 너무 그립고 아버지가 너무 그리운데 어느 날 독일에서부터 어떤 편지가 온 것 같다고 아망테가 전달을 해줘요. 근데 편지도 다 통제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 방에 엄청 미로처럼 된 여러 가지 방을 거쳐서 남편 방에 가야만 그걸 볼 수가 있는데 모든 하인도 다 아나를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밤에 몰래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그 방에서 되게 놀라운 장면을 그렇죠. 갑자기 장르가 바뀐 느낌? 여기서부터 이제 갑자기 약간 아가씨 2부 같은 느낌. 맞아. 여기까지만 하면 그냥 이부가 그냥 가부장제 이렇게 답답하겠구나. 그러다 뭐 이제 저는 이제 고딕이니까 밤에 이제 헛것을 보려나 했는데 그 헛것이 아니라 실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완전 스릴러 진짜. 장르가 바뀌죠. 약간 진짜 스릴의 끝. 기생충에서 그 이정은 배우가 이제 갑자기 배를 누르고 들어오는 그런 느낌으로 장르가 바뀌는데 남편이 그 방에 어떤 이상한 친구들이랑 막 껌을 쫙쫙 씹으면서 그런 느낌으로 갑자기 껌이 있다면 씹었을 것 같아요. 진짜. 네네. 면도날도 이런 느낌으로 들어오면서 어떤 커다란 뭔가를 방바닥에 던지는데 시체였던 거죠. 그죠. 네. 근데 그 시체가 근데 이제 그 아나가 이제 남편이 들어오는 걸 알고 몰래 테이블보 밑에 숨었어요. 싹 숨은 거죠. 숨었는데 바로 그 앞에 그 시체를 던진 거죠. 그것도 굉장히 진짜 모던하지 않아요? 그런 자체가 시체 상황은 딱 우리 그 무슨 스릴러 영화의 정석 같은 그런 미스터리. 꼭 밑에 숨어 왜? 그러니까 근데 내 눈 마주치고 막 내 눈앞에 딱 떨어졌는데 시신 이렇게 쳐다봐야지. 아니 소리 이렇게. 그러니까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네. 칼을 들었던 것 같은. 하여튼 근데 시체를 딱 떨어뜨렸는데 딱 던져놨는데 보니까 바로 이웃인 푸아시 씨인 거예요. 맞아, 푸아시.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바들바들 떨면서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 하면서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무섭고 힘들어서 막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정신 차려야 돼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상황을 좀 파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진짜 이 부분이 조금 얘기해도 되나? 이제부터 스폰가?
잠깐만 어떤 남편의 정체. 남편의 정체를 정체까지는 알게 얘기해도 돼요. 되려나요? 제가 볼 땐 이야기해도 된다고 오케이, 봅니다. 네네. 남편이 사실은 알고 봤더니 어떤 이거 좀 번역이 재밌는데 산적 패거리의 우두머리였던 거예요. 그 뭐라 그래야 돼? 조폭이라고 그래야 돼? 하여튼 뭐 지금으로 따지면 그렇게 비유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마음에 거슬리거나 어떤 사업에 방해가 되면 다 죽여버리는 거죠. 갱이죠, 불안당? 갱이죠, 갱. 깽이지. 불안당? 한국식으로. 그런 거죠. 그런데 그 푸아시 씨가 자기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붙잡아서 고문하고 있는 장면을 푸아시 씨가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푸아시 씨도 그냥 죽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항상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푸아시 씨 맞죠? 네네, 푸아시 씨. 네네. 되게 중요한 이름이어서 한번 맞아, 푸아시 중요합니다. 푸아시. 그리고 성이 부를 때는 푸아시. 맞아. 푸아시 씨라고 하니까 좀 헷갈릴 수 있지만 푸아시. 근데 그래서 막 얘기를 하면서 친구들이 야 너 근데 그 아내가 네 정체 알면은 어떡하냐 막 이러면서 막 서로 막 뭐랄까 막 조롱하고 막 쓸데없는 소리하고 막 그런 그 분위기 있잖아요. 뭔가 그런 분위기로 얘기를 하니까 투렐이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죠. 내 아내가 이 일을 다 알게 되면 내가 하루라도 살려줄 것 같아? 그렇죠. 그 얘기를 하면서 빅토린이라는 애 있었잖아 이러면서 맞아. 또 다른 과거가 나오죠. 이미 아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그걸 알고 막 말하고 다녀서 그 여자는 결국 파리보다 더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말았지. 네, 이렇게 가셨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빅토리는 워낙 수다쟁이였으니까 그런데 이번 여자는 엄청난 비밀을 알아내더라도 입을 꼭 다물고 있을 것 같단 말이야. 간사하게도. 자네의 예쁜 인형 같은 마누라가 교활한 방법으로 우리를 신고하면 어쩔 건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그 투렐은 자기의 값비싼 장난감, 예쁜 어떤 과시용으로 아나를 아내로 받아들인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나가 아망테랑 그날 밤 바로 도망갑니다. 다행이었어요. 이게 망설임이 1도 없어요. 잘했다 이러면서 보잖아요. 네, 약간 짐도 싸야 될 것 같고 약간 고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바로 그날 밤에 아망테의 추진력 덕분이죠.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이러면서 아망테도 문 바깥에서 그걸 다 들은 거예요. 바로 도망을 가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숨막히는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이거를 바로 또 이제 알게 된 투렐이 다 이제 수색을 떠난 거죠. 자기 동료들이랑. 그래서 그 과정에서 투렐의 동료를 한 번 만나고 숨은 곳에서 그다음에 두 번은 투렐을 직접 한 번은 투렐을 직접 만나고 또 한 번은 스쳐가죠. 이런 식으로 계속 피해 다니면서 결국 도망을 둘이 잘 가서 어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정착을 해요. 근데 그 과정이 진짜 엄청나게 재밌죠. 속도감 있게. 투렐이 추격하는 장면과 투렐이 아나라고 착각하고 누군가 귀족 부인을 죽이게 되는 그런 사건도 있죠. 그래서 아나는 시종일관 바들바들 떨면서 이 여정을 떠나요. 그런데 아망테가 계속 기지를 발휘하고 너무 지혜롭게 이 추격의 여정을 다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아나의 금발머리를 다 염색을 해버리죠. 진한 색깔로 염색을 하고 치아도 착색을 시키고 심지어 아나는 너무 자기 변장할 때 이빨도 하나 앞니도 하나 빼버립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저도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망테는 여기서부터 남장을 하고 둘이 부부 행세를 하면서 도망을 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망테의 역할이 너무 중요해요. 아망테가 키가 크고 잘생긴 이제 중년의 여성인데 남장하고 이제 아나와 둘이 부부 행세를 하게 되면서 둘의 관계가 굉장히 좀 오묘해집니다. 뭐 둘이 뭐 좋아했다 이런 건 그런 건 아니고 아니지만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세팅 자체가 부부 행세를 하고 아망테가 이제 아나를 정말 헌신적으로 보호를 하죠. 근데 이제 저는 이 과정에서 아망테라는 존재를 설정을 한 작가의 급진성에 진짜 놀랐습니다. 이제 투렐이라고 하는 악당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존재가 또 다른 어떤 남성이 아니라 중년의 그치, 나이대도 있고. 여성이 보호자이자 조력자로서 아나와 함께 동행을 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이 게스케 소개를 하면서 이 작품이 가정 스릴러의 원형이다라고도 얘기했는데 또 어떤 한 해석으로는 이 아나와 아망테의 관계가 핑거 스미스. 맞아. 그러니까 우리 영화 아가씨로 잘 알고 있는 그런 관계의 좀 원형이 아닐까라고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여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이런 구원자, 조력자로서 예, 옷도 그렇게 입고 실제로. 네, 실제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실제로 아망테가 근데 좀 여기서 또 되게 절망적인 부분이 아나가 투렐의 아기를 임신한 채로 도망을 가는 과정이랍니다. 그냥 임신도 아니고. 네. 그래서 하이델이 아니라 프랑크푸르트에 결국에는 정착을 하게 돼서 둘이 부부 행세를 하면서 이제 아망테가 재봉 일을 하면서 살림을 꾸려가고 아나는 집에만 거의 칩거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나가 아이를 낳았을 때 아망테가 너무 기뻐하고 정말 내 자식인 것 마냥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둘의 관계를 좀 그 긴밀한 관계를 짐작할 수 있죠. 그런 관계로 이제 프랑크푸르트에 이제 안착을 하게 되는데 왜 하이델베르크 집으로 못 돌아갔느냐? 거기에도 또 사연이 하나 있잖아요. 그 금발의 귀족 부인이 아나인 줄 알고 이제 투렐이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나가 아니란 걸 알게 됐어요. 되게 고귀한 계급의 남작 부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남작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방을 다 붙이고 내가 그 산적 잡겠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게 다 소문이 나서 내가 아나를 죽인 게 아니구나 하고 깨달았지. 새롭게 또 추적을 하게 되는데 아나랑 아망테가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팔았던 결혼 반지 같은 보석 반지가 있어요. 그 보석 반지를 산 보석상이 그 투렐의 어떤 그 조사망에 들어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얘기를 하게 되죠. 내가 이걸 어떤 키 큰 여자랑 어떤 이렇게 두 키 큰 남자랑 여자 이렇게 부부에게 팔았다. 그러니까 투렐이 거기서 키랑 이런 거 얘네인가 보다 하고서는 또 추적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망테가 살해를 당하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둘을 좀 가까이에서 비밀리에 도와주었던 젊은 의사가 있어요. 그 젊은 의사가 이제 이런저런 상황들 속에서 아망테가 죽고 난 다음에 아나한테 청혼을 해요. 근데 그게 이 과정이 한 3년 정도의 과정이라고 책에 이제 나오는데 청혼을 했을 때 이제 아나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겉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묘사를 하냐면 선량한 의사 보스는 나와 내 딸을 그의 소박한 집으로 남몰래 데리고 갔어. 나는 여전히 대낮에 햇살을 보지 않은 채 그 집 깊숙한 곳에 칩거하듯 살았어. 얼굴에서 염색약의 색이 다 빠졌을 무렵 보스는 굳이 다시 염색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럴 필요도 없었어. 내 금발은 회색이 됐고 피부도 잿빛이 되어버렸으니까. 18개월 전 흰 피부의 금발이던 젊은 여성의 모습을 이제는 찾아볼 수 없었어. 내가 안면을 트고 지낸 몇몇 사람들은 나를 보스 부인으로만 알았어. 남편보다 나이가 많은 미망인, 의사 보스가 남몰래 결혼한 사람. 그들은 나를 회색 여인이라고 불렀어. 이게 거의 마지막 장면의 아나의 그쵸. 외양의 묘사예요. 너무 고생하고 막 온갖 일 겪다가 이제 다 피부랑 머리가 그냥 다 변해버린 거죠. 회색으로. 잿빛으로. 그쵸. 예전에는 금발을 감추기 위해서 염색을 했는데 이제 염색 안 해도 돼라고 이제 새로운 남편이 얘기를 했는데 할 필요도 없이 이미 다 변장한 것처럼 마치. 네, 회색이 됐고 피부도 잿빛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연히 창밖을 내다봤는데 아직 남작이 투렐을 추적하고 있었는데 투렐은 이제 아망테를 죽였고 이후에 계속 아나를 또 추적하고 있었던 이런 상황 속에서 우연히 창을 사이에 두고 투렐과 아나가 서로를 보게 됐는데 투렐이 알아보지 못하죠. 그렇죠. 네, 그 이후에 투렐은 남작한테 잡혀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네, 그 직전에 그렇게 둘이 만나게 되는데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외향이 변했죠. 하지만 그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유쾌하고 젊고 우아한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되고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이제 딸에게 쓰면서 이 긴 이야기를 내가 왜 너에게 했냐면 가장 중요한 얘기가 있죠. 네, 그래서 마지막 문단이 이렇게 끝나죠. 이 부분은 이제 스포일러를 포함 좀 결정적인 스포일러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저희가 그래도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 지금 저희가 마지막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은 읽으신 분들만 네네. 네, 들으시면 좋을 것 몇번 같습니다. 스킵하면 될까요? 응? 뒷부분 또 들어야 되니까 스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1분? 여기까지만 들으시라고? 그렇지. 그러면 끝에까지 다 그러니까 어. 신호를 드릴게요. 신호를 드릴게요. 청취자님들께 지금부터는 스포 구간. 이제 다시 들으십시오. 뭐 이렇게. 네. 그래서 마지막 문단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긴 이야기를 편지로 썼다는 것도 대단한데 이 이야기를 왜 딸에게 썼는지 왜 이런 얘기를 해주느냐고 묻겠지. 이유가 있어서야. 내가 르브랭이라는 성으로 알고 있는 너의 연인이자 프랑스인 예술가가 어제 자신의 진짜 성을 말해줬어. 피에 굶주린 공화주의자들이 그의 원래 성을 지나치게 귀족적이라고 여겨서 르브랭으로 바꿨다고 하더라. 그의 원래 이름은 모리스 드 푸아시아. 푸아시. 네. 그러니까 그 딸의 진짜 아버지인 투렐이 죽였던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의 아들. 그 당시 어렸던 아들. 모리스 드. 이게 번역 문제였네요. 번역이 문제야. 문제입니다. 왜냐면 휴머니스트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냥 네 지인이 이런 식으로 지금 된 거잖아요. 그쵸. 번역이 쉽게 그냥 말하면. 너가 르브랭으로 알고 있는 프랑스인 화가가 이제서 이름을 얘기해 줄 수밖에 없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지.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대충 그런 뉘앙스 같다라고 좀 생각은 했는데 이 번역본은 좀 치명적인 좀 그게 있네요. 그러게요. 이거는 변호가 어려운. 그거를 알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푸아시에다가 고딕으로 이렇게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저기 볼드체로. 네. 제가 그래서 저도 밀리의 서재 그 버전으로 휴머니스트 판을 봤는데 너무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모리스 가지고 단어 검색해보고 막 이랬다니까요. 저도. 이게 뭘까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번역에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저도 처음에 휴머니스트로 읽고 그 다음에 미스테리아 판으로 읽었는데 정말 다른 작품인 줄 알았어요. 정말 감각적이고 회화적으로 글을 썼는데 게스켈은 그거를 첫 번째 제가 번역해서 느끼지를 못했어요. 좀 아쉽다. 네, 그런데 두 번째 번역에서는 너무 감각적인 거예요. 외양 묘사라던가. 그래서 이게 단순히 푸아시 씨가 앞에 나왔던 그치. 그분이라고 그거를 못 알아듣는 걸 넘어서서 여기서 정말 극적인 장치가 있는데 이 게스켈이 투렐의 외양을 정말 정성스럽게 아름답고 우아한 그런 젊은 남자로 표현을 하고 그거를 정말 구구절절 읽었을 때 이 남자가 본색을 드러냈을 때 그 충격이 정말 2배가 됩니다. 이랬던 남자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고 하면서 그게 되게 일종의 극적인 장치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구구절절 정성스럽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번역은 용서할 수 없는 게 이러면 왜냐면 영어 제가 좀 원제를 찾았거든요. 근데 아예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The lover whom you have only known as 하면서 이름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lover, the lover, 너의 사랑하는 그 사람, 너가 이 이름으로 알고 있는 네, 연인. 너무 명시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미스터리의 번역본에도 그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명시를 했는데 연인이라고. 여기선 그걸 빼버린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은유적이면 이해를 해주려고 그랬거든. 너의 유일한 사람 뭐 이러면 용서해 주려고 그랬는데 여기 아예 이거 아주 쉬운 영어 러버로 돼 있는데 그러네요. 마음이 아프네요. 그게 없이 내가 르브랭 씨로 알고 있는 프랑스인 화가가 그럼 어떻게 알아? 어제서야 자신의 진짜 이름을 말해주었어. 저 뭐까지 생각했는지 알아요? 그 회색 여인을 그려준 화가가 그렇게까지 오독을. 그럼 좋은 거구나. 그러니까 결혼할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구나. 아이고 좋다 했다가 근데 고딕 스릴러라며 이렇게 끝날 리가 없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저는 미스테리 그 버전을 읽어주실 때부터 너무 충격받았다니까요. 어떻게 그 부분을 빼지? 연인이었던 그 부분을? 충격인데? 2세 때는 수정이 돼야겠네. 그러니까요. 너가 사랑하는 너의 연인
리브라인 이 글자만 넣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번역으로 읽으면은 약간 충격 지점이 한 3군데쯤 있어요. 헉 이런 그렇지. 지점이. 근데 회색 여인 이걸로 읽으면 충격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약간 그런 네네네네. 그런 거죠. 그런 극적 장치를 정말 많이 해놓으셨는데 약간 영화적인 그쵸, 느낌이 네. 많이 들어요. 근데 그게 안 사는 거예요. 이거 네. 이거 다시 한번 잘 편집해 미스테리아 주세요. 휴머니스트 요구 만세. 안한 것처럼. 미스테리아가 좋다. 그건 좀 미스테리아 번역. 근데 사실 이 휴머니스트의 기획은 사실 굉장히 돋보이잖아요. 저도.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아쉽네요, 진짜. 휴머니스트의 이 기획 때문에 알게 된 작품이란 그러니까, 저도 말이에요. 그렇고. 저도. 저는 미스테리아 30호 맨 뒤에 이게 있는지도 저도 몰랐고. 그러니까. 몰랐어요. 정기 구독자인데 다시 찾아봤는데 이게 있어서 읽어봤는데 번역이 너무 훌륭했고 이 감각과 회화적인 거. 그래서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회색 여인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엄청 감각적이고 회화적으로 그렸다는 게 색감도 많이 나오고 더 극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다 잿빛이 되어버린 거예요. 회색빛이 되어버린 그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웠던 것이 그러니까 어떤 이런 가부장제 집안에서의 폭력 어떤 그런 상황이 한 여성의 영혼과 육체 모두를 파멸시킨다는 그 은유적인 표현을 그렇죠. 네, 처음에 그 화려한 색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레이로 끝나는 이 모든 순서에 다 있는 거예요. 중간에 한번 과정이 있죠. 염색을 탈색하고, 그쵸. 그러니까 탈색이 한 번은, 염색을 하고 막 치아도 다 까맣게 만들고 이런 중간 과정에서 진짜로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회색 여인이고 이것이 이제 이 작가가 좀 과장되게 극적으로 표현한 어떤 가부장제의 한 모습. 가부장제 안에서 어떤 폭력적인 남편의 정체를 알게 된 여성의 결말 같은 거를 좀 보여준 그런 작품이었고, 근데 그렇게 막 어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있을 수 있는. 네 공감되고 100여 년 전 여성이 처한 현실이 왜 내가 지금 나도 왜 공감이 되지?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아나가 느꼈을 어떤 그 공포심과 두려움이 왜 공감이 되지?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면서 끝까지 정말 서스펜스를 느끼면서 읽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공포 특집이다 이렇게 해서 지난주랑 이번에 그 게스켈 책이 좀 저희가 이제 선정하게 되었지만 너무 현실의 사실 공포인 거잖아요. 특히 여성들에게. 또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또 신당역 사건을 또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건 뭐 바뀐 게 없는 거죠. 우리가 그 강남역 때랑 아까도 화장실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화장실 가는 것 자체가 이제는 그래서 그 여성분들 중에 공중 화장실에 대한 공포 많으신 분 너무 많아요. 아, 그렇죠. 네네. 불법 촬영물 때문에 또 그것도 그렇고 이제는 뭐 목숨을 위협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남성분들이 항상 그러면 그래요. 모든 남성을 가해자로만 그런 이야기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이 화가 날 것 정도면 같은데. 이 정도면 그냥 잠정적 가해자로 자기를 여기며 돌아보며 조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사실 화가 났다. 전철에서 책 사진을 찍거든요. 근데 얼마 전부터는 엄청 조심하거나 잘 안 해요. 그것도 좀 왜냐면 조심해야 돼. 네. 누구는 이게 그러니까 나는 책을 찍어도 그걸 경험한 사람이 만약에 있어. 그러면 나는 책을 찍어도 그 사람이 공포를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참 그런 게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런 사회라면 저는 충분히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을 조심하는 게 맞다. 자꾸 뭐 길거리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제 친구들도 가끔 그런 뭐 내가 뭐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골목에서 내가 내 속도로 가고 있는데 앞에 여자분이 무서워하면서 도망쳤다. 왜 날 그렇게 생각하냐? 그럼 제가 말해줘. 너 무섭고 그게 누군가에겐 장난이 아니라 진짜일 수 있다. 그래서 절대 천천히 가든가 아니면 편의점을 들려서 딴 데로 가든가 하는 게 배려일 수 있는 사회에 사는 게 슬프긴 하지만 필요해요, 진짜. 우리 가족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도 해요. 뭐 동료나 아니면 어떤 손님이나 이런 사람한테 너무 딱딱하게 또박또박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복하니까. 그럴 수도 있으니까. 진짜. 그러니까 좀 슬프죠. 아니 그런 두려움을 가족들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또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뉴스들이 저도 얼마 전에 들은 뉴스가 어젠가 들은 게 그냥 아파트 복도예요. 이제 주택 복도에서 다가구가 사는데 그런 남성 2명이 팬 거예요, 한 여성을. 근데 그런 걸 보면은 내 집 앞에서 지금 택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너무 안전하지 않고, 근데 그게 남 얘기가 아닌 거지. 내 가족 구성원이 여성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런 게 참 이런 소설을 그냥 편하게 읽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배경들, 상황들. 그리고 이 추격을 당하고 있다는 은유라고 저는 이제 느껴진 게 삶 자체가 정말 항상 뒤쫓기는 듯한 그런 불안과 공포가 있단 말이에요. 일상에서도 그렇고 어떤 큰 삶의 어떤 여정 속에서 볼 때도 항상 쫓긴다는 그런 긴장감, 여기서 아나가 느꼈던 어떤 그 막연한 공포와 긴장감들이 진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길을 갈 때도 그렇고 하물며 그 화장실을 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행동들이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긴장감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경험치 표본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른데 그거는 간과한 채 자신들의 그 경험 세계 안에서만 갇혀서 논리로만 무장한 채, 그것도 굉장히 소극적인 논리잖아요. 그렇게 이제 맞대응하는 남성들이 막 자기를 굉장히 과시하는데 너무 좀 창피한 일이고요. 뭐 굳이, 그러니까 사실 저희 방송을 들으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이게 좀 약간 어불성설이긴 한데 꼭 이제 들어야 할 분들은 안 들을 것 같고 그렇긴 하지만, 가령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유럽 국가들에 가서 인종차별을 당하면 굉장히 억울해하잖아요. 그 이해는 되면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에 대한 공감을 왜 못하는지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까지 제가 표현하는 것도 좀 너무 좀 창피한 일이기도 한데, 좀 그런 생각을 혹시 가지시는 분이 계신다면 좀 생각을 좀 많이 좀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 작품의 어떤 급진성이자 대안, 좀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저는 여성 간의 연대와 우정. 그러니까요. 저는 굉장히 그래서 이 서사와 캐릭터 구성이 너무 모던한 거예요. 지금 뭐 나와도 이거 다시 드라마 같은 걸로 나와도 좋겠다. 그냥 이대로 그냥 현대화 시키면 아무 문제가 없어. 네. 박찬호 감독과 장석영 작가님이 한번 좀 세게 스릴러적인 거 담아서. 그래서 이 아망테의 존재가 참 놀라웠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작가가 냉철함을 버리지 않는 게 결국에 아망테가 죽잖아요. 그렇죠. 둘이 같이 하이델베르크까지 안전하게 가서 그렇게 딸이랑 해서 셋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결국에는 아망테는 투렐에 의해서 죽게 되고, 그래도 저는 그 과정과 그 조력자로, 보호자로 아망테를 설정한 부분에서 작가의 어떤 그런 대안적인 제시? 맞아요. 이런 걸 좀 읽었고, 그래서 역시 여성 간의 어떤 우정과 연대감이 그렇죠. 와, 그렇죠. 너무 중요하다는 걸 좀 읽었죠. 아니 이거 스포네요. 이름 뜻이 프랑스어로 연인이요. 아망테가? 네. 그러니까 암시만 계속 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더 이거는 그러네. 아니 좀 왜냐면 아망테라고 쳐봤더니 막 이불 브랜드부터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이게 프랑스어로 뜻이 있나 보다, 그러면 고유명사가 아니라 뭔가 뜻이 있나 보다. 그래서 쳐봤더니 연인하고 애인으로. 네. 그러니까 사실 진짜 연인이라 하면 이래야 한다라는 걸 아망테를 그렇죠. 통해 보여주는 그런 거잖아요. 그림으로 보여주기도 정말 그쵸. 헌신적이고 지혜롭고 그 항상 기지를 발휘해서 보호하고 앞을 계속 전진해 나가잖아요. 아망테 캐릭터가 진짜 멋있는 주인공으로. 이 게스켈이 진짜 잘 쓰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사실 단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아망테를 죽인 거거든요. 장편이었어요. 그렇죠. 이제 전 다른 전개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단편으로서 너무 잘 구성된 또 소설이기도 한 거예요. 편지 형태로 이런 거 좋아하는데 네. 비밀도 풀리고. 그 마지막 문단에서의 그 반전을 확 느끼고 싶으신 분은 그냥 이거 편집 안 하고 그냥 내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잘못했어. 네, 그래도 될 것 같아요. 번역이 잘못됐죠. 문책까지도 제가 아까 뭐라 했는지 알아요? 번역의 원칙이 다를 수 있다까지 했는데 지금 이 마지막 문단은 저처럼 쇼하는 거예요. 화가인가 그 회색 연을 그린 화가인지 이게 왜 그러는 건지 왜 반대를 했다는 건지. 아무튼 근데 역시 여러분 번역본은 다양하게 보는 게
이건 근데 저는 오역이 없더라도 다양하게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욱더 다양하게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약간 참고로 엘리자베스 게스켈도 번역된 책이 고딕 서가에서 나온 공포집 여성 여기에도 회색 여인이 실려 있고요. 근데 이 번역 조금 아쉬운 게 이게 편지로 따르게 말하는 건데 다 이제 두 번역은 뭐뭐 했어 이랬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고딕 서가에서 나온 책은 다채로 번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딸한테 보낸다는 생각이 그랬을까요? 아니죠. 엄마가 딸한테 보낸다고 했으니까 뭐뭐 난 했어. 밥을 먹었다. 그렇게 생각해도 좀 이상한데, 그죠? 그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어투를 뭐 안 잡았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리고 미스테리아판의 또 한 가지 훌륭한 점이 예시가 투렐의 외모를 설명할 때 이제 여성적인 외모다 이렇게 두 번역본은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미스테리아판은 유약하다고 표현을 했어요. 야 다르다. 느낌이 다르다. 왜냐하면 여성이라고 해서 다 유약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제이님도 말씀하셨는데 진짜로 여성적이라고 표현을 했을 수가 있다. 하지만 동시대에 지금 우리가 새롭게 번역을 한다고 하면 유약하다라는 표현으로 바꾼 게 그러네요. 네, 그러네. 좋은 번역인 거죠. 미스테리아 버전으로 번역해주신 최고네. 번역가분 성함 한번 성함 저희가 한번. 공보경 선생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덕분에 저희가 좋은 작품. 안 그랬으면 그 마지막 반전이 뭔지 몰랐을 수 있었다. 진짜로. 네, 어쨌든 휴머니스트는 좀 이제 나중에 기획은 좋다. 네, 다음 2쇄에서는 좀 네, 반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은행나무 에세 시리즈에도 고딕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으로 게스켈의 작품들을 번역해서 묶었고요. 근데 그 책에는 회색 여인은 없습니다. 네, 그래도 이것도 관심 있으시면 저는 이거 집에 있어서 아직 시작 안 했는데 한번 이어서 읽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머니스트 판에 이제 또 단편이 두 편이 더 있는데 사실 제가 다 읽지는 못했는데 중간에 왠지 이거는 이야기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혜인님한테 물어봤거든요. 혹시 맞아. 마녀 로이스도 다루세요? 근데 사실 마녀 로이스도 되게 재밌어요. 네네. 하여튼 네. 마녀 로이스는 그 은행나무 고딕 이야기에도 실려 있습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잠시만요. 네. 아무튼 게스켈의 책을 저는 좀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찾아볼 것 같아요. 네. 회색 여인이 너무 좋네요. 네. 다음에 한번 나눌 수 없네? 있었으면 좋겠네요. 없다. 네, 없습니다. 없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더 뭐 추가하실 이야기 없으시죠?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이 진짜 정리해야 돼서.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지난 회차에 의해서 또 여성과 공포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네요. 네. 그러네요. 사실상 아시아 귀신들도 대부분 여성이기 때문에 슬프지만 아무튼 이렇게 공포에 대한 이야기로 2회차를 한번 저희가 2회를 이야기해봤는데요. 오늘은 엘리자베스 게스켈의 탁월한 중단편 정도로 봐야 될까요? 맞아요. 그죠? 중단편 소설. 경장편? 네, 경장편. 네, 어쨌든 회색 여인 가지고 오늘 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